2023년 3월 29일 밤 12시. 이 늦은 밤 갑자기 신고 전화가 물밀듯이 걸려옵니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사건을 제보하고 있었어요. 지금 어떤 남자 2명이 한 여자를 끌고 가요. 납치한 것 같아요. 사건이 벌어진 곳은요,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부촌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경비가 삼엄할 테고 CCTV도 곳곳에 있을 텐데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대범한 납치를 벌였다고요?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인들과 피해자는 사라진 뒤였죠. 먼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영상에는 범인들이 타고 온 검은색 벨로스터 차량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촌각을 다루는 추적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누구도 이 사건 내막에 숨겨진 그 비밀은 알지 못했죠. 안녕하세요. 한국의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디바제시카입니다.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주는 30살의 남성 연지호로 확인됩니다. CCTV 속의 남성 얼굴과도 유사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수배령 내려서 행방을 쫓는 거예요. 참고로 보통 납치 사건에서 범인의 은신처는 같은 도시 안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만큼 납치한 직후에 멀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수사팀은 범인들 동선을 서울 시내일 거다라고 한정을 했고 수색에 돌입해요. 먼저 CCTV 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하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가 심야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투입 인원이 상당히 부족했죠. 밤새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새벽 5시가 되도록 해당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경찰이 생각의 방향을 바꿔요. 아니, 서울 곳곳에 수만 개의 CCTV가 있는데 여기서 발견이 안 된다? 그럼 이건 이미 서울을 떠난 거죠. 경찰은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했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미 차량은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어요. 수사팀이 바로 경로를 추적했고 마침내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대전의 한 주택단지로 향했다는 걸 파악합니다. 그곳에서 서둘러 따라갔는데 와, 이번에도 한 발 늦었어요. 범인들은 이미 차를 버리고 도주한 후였죠. 그런데 이 차 안을 본 순간 더 불길함이 다가옵니다. 피가 잔뜩 묻은 곡괭이, 삽, 고무 망치뿐만 아니라요. 일회용 주사기에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저 케이블 타이와 청테이프는 분명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곡괭이와 삽이요. 이건 땅을 팔 때 쓰는 거고 심지어 피도 묻어 있잖아요. 추정컨대 이미 피해자는 살해당했다고 봐야 했고 이후 암매장 당했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졌죠. 순간 사건은 단순 납치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형사들은 더욱더 긴장하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범인들의 행방은 알 수 없어요. 대전 이 주택가에서 차를 버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근처에 은신처가 있나? 이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지? 고민하던 그때 수사팀에게 중요한 정보가 도착합니다. 그 용의자 연지호가 렌터카를 빌린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차를 바꿔 타고 도주했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범인과의 술래잡기가 또 시작되는데요. 렌터카 번호 추적해 보니 이 차가 다시 대전에서 청주까지 이동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택시를 타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성남으로 도주했다는 게 확인되었죠. 그렇게 경찰이 이 성남시를 중심으로 수색을 하게 되는데 납치 사건이 벌어진 지 35시간 만에 극적으로 연지호를 검거합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였어요. 앞서 신고자들이 범인이 남성 둘이라고 했잖아요. CCTV에서도 그렇고요. 그럼 공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경찰은 연지호를 구금한 후에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그가 공범을 실토하게 되는데 그가 지목한 건 36살 황대한이었습니다. 더불어 인근 모텔에 숨어 있대요. 그래서 경찰이 황급히 가서 황대한까지 검거했죠. 휴, 그제서야 한숨 놓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한편 납치된 피해자는 48살의 여성 최 씨였습니다.
범인들의 자백을 듣고 그녀의 시신을 수색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대전에 있는 야산, 구덩이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상하이가 벗겨져 있었고요. 양손과 발이 등 뒤로 결박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목에 생긴 멍과 결박된 위치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멍은 여기 있는데 결박은 여기 된 거죠. 이걸 해석하면요. 사망한 뒤에 범인들이 그녀를 다시 묶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매장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손발을 묶은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진짜 죽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와서 막 구덩이 파헤치고 나올까봐 이렇게 해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범인들은 그녀를 이토록 죽이고 싶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난관이 시작됩니다. 아니 범인 연지호와 황대한이 피해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무려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납치를 계획했더라고요. 대포폰 사고, 차량 렌트하고. 근데 이 과정에는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한 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돈도 써? 이거 혹시? 네, 경찰은 즉각 청부살인을 의심합니다. 그러고 보니 연지호는 간간히 배달 일을 하긴 했지만 거의 무직에 가까웠어요. 황대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조직폭력배에 있다가 그 생활 청산하고 배달 대행업체를 차렸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잘 풀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수입이 변변치 않았다는 건데 그 와중에 600만 원을 살인하는 데 쓴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계좌로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겠죠? 거의 여기서 청부살인이 확실시 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은 즉각 두 사람을 강하게 압박했고 끝내 이 둘이 진실을 털어놓게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씨 성공하면 3억 원 준다고 했다니까요. 진짜 나쁜 놈은 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목한 진짜 주범은 바로 36살 이경우였습니다. 정확히는 황대한의 지인이었죠. 그럼 이경우, 이 사람은 왜 최 씨 살인을 청부한 걸까? 이 둘의 관계를 조사하던 경찰이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듯 동료에게 말했죠.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사건 같아. 먼저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와 사망한 최 씨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었죠. 이들 모두 퓨리에버라는 코인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피해자요. 잠시 여기서 퓨리에버 코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지난 2020년에 상장된 이 코인은 사전에 홍보에 각별한 공을 들였습니다. 대기업하고 파트너십하고 유명인들, 블로거를 다 동원했어요. 또 공공기관과 정치 행사까지 후원하면서 이름을 알렸고요. 이건 사실 그 사기 코인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퓨리에버가 상장한 직후 금액이 미친 듯이 상승해요. 2,000원으로 시작한 코인이 한 달 만에 10,000원을 넘게 된 거죠. 5배가 뛴 거예요. 동시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몰렸겠죠? 아니 근데 축배도 잠시 연일 최고가를 찍던 코인이 갑자기 급락합니다. 곤두박질 쳤고요. 6개월 만에 20원, 최종적으로는 2원까지 떨어지면서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아니 처음에 시작이 2,000원, 10,000원까지 올랐던 게 어떻게 2원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사실 전형적인 시세 조작 사기 수법입니다. 일부의 작전 세력이 코인을 대량으로 사서 가격을 단기간에 띄워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저거 되겠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또 한 번 급등합니다. 바로 이때 작전 세력이 한 번에 코인을 싹 팔아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실제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했던 유니네트워크 대표는 이때 139억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반면에 개미 투자자들은요? 막대한 손실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요, 앞서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 기억하시죠? 이경우는 사실 헬스장을 폐업하고 전 재산 8,6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모두 다 퓨리 에버코인에 투자합니다. 정신을 막 차리고 보니까 남은 건 고작 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 한순간에 날린 거죠. 경찰에 가서 억울하다라고 호소했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코인 투자요?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시세 조작을 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는 처벌할 법도 마땅치 않아요. 네,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죠. 다급해진 이경우는 같은 처지의 피해자들을 모으게 돼요. 단체 채팅방에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죠. 그리고 이 방 안에 또 다른 코인 사기 피해자,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앞서 사망한 최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둘 다 퓨리 레버 코인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예요. 아니 근데 왜 이경우가 최 씨를 청부살인하냐고요. 궁금증이 드시죠?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까도 계속 나옵니다. 숨겨진 내막 저희가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그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톡에서 최 씨는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작전 세력의 배후로 한 부부를 지목하게 돼요. 51세의 남편 유상원과 49세의 아내 황은이었죠.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 부부의 꼬임에 넘어가서 코인에 투자를 했습니다. 부부가 원흉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대체 어디 묵고 있는 거야? 호텔 아란에서 급습하게 돼요. 당황한 부부가 우리도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통에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4억 원어치의 코인을 갈취당하는데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형사들은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코인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이경우, 그가 남아있던 전 재산 600만 원을 청부살인을 위해 그 아까 검거된 납치범 2명에게 건넨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폐업하고 6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같은 처지의 피해자 최 씨를 죽이기 위해 썼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기억하세요? 그 납치범들한테 성공하면 3억 주겠다고 했잖아요. 얘 돈은 어디서 나냐고요. 순간 형사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거 또 다른 배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사망한 최 씨에게 가장 원한이 깊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상원, 황은희 부부였습니다. 호텔에 갇힌 채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최 씨가 말을 그렇게 한 탓에 거액의 코인을 뺏겼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부부한테 원한이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 경우도 돈 다 날라갔으니까. 얘네 도대체 뭐야 싶어서 경찰이 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이경우하고는 꽤 밀접한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는 그에게 취직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또 무슨 명목인지는 모르지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번에 걸쳐 1억 원 정도가 오고 간 게 확인됩니다. 심지어 피해자 최 씨를 납치한 그 새벽, 이경우는 남편 유상원과 경기도 모텔에서 은밀히 만났습니다. 자, 이경우, 그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형사들이 그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모든 게 들킨 것 같아서 그래서였을까요? 이경우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예상대로 그가 지목한 건 유상원, 황은희 부부였어요. 코너에 몰린 부부는 경찰에게 사건 연관성 전혀 없다면서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요? 경찰은 즉각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곳에서 남편 유상원의 대포폰이 나와요. 이 대포폰 연락한 사람은 이경우 딱 한 명이었죠. 6개월간 두 사람이 50번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게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청부살인 사주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잡은 거죠. 근데 이 사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그게 또 사실 아주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죽은 피해자 최 씨예요. 최 씨는 결코 코인 사기에 넘어간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씨 부부보다 더 지독한 코인 사기의 메인 작전 세력에 가까웠죠. 3년 전인 2020년 10월 이 부부는 지인을 통해 처음 최 씨를 알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코인 사업으로 50억 원을 벌어들인 이른바 투자의 귀재로 불렸어요. 그런 최 씨가 부부에게 은밀하게 말했죠. 퓨리에버 코인 들어본 적 있어? 이거 곧 상장될 거야. 지금 사둬야 돼. 상장만 하면 뻥 튀어오른다니까. 최 씨가 아주 매력적인 제안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비공개 거래 형태로 시장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 250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상장을 하면 2,000원이 될 테니 바로 팔아도 8배 이윤이 남는 거죠. 이걸 들은 유씨 부부는 와 진짜 우리가 대박 기회를 잡았구나 싶어서 즉각 1억 원어치의 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예상대로 퓨리에버 코인이 상장된 후 쭉쭉쭉 급등했잖아요.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부부와 최 씨는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거 더 판을 크게 가자. 그래서 코인을 발행한 유니 네트워크를 찾아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아서 거액을 마련할 테니까 80억짜리 블럭딜을 달라라고 제안하게 되죠. 자, 여기서 블럭딜이란 게 뭐냐? 이게 전문 용어인데 주식을 대량으로 묶어서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대신에 유니 네트워크는 그에 대한 대가로 이걸 이제 모아온 사람, 약간 두목 같은 사람한테 더 저렴하게 코인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당은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혹시 어려우실까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80억 원어치의 코인, 이걸 할인받아서 60억 원에 사요. 그런데 투자자들한테는 돈을 준 만큼 다 코인을 배분해 줍니다. 그럼 남은 20억은 부부와 최 씨가 그냥 먹는 거죠. 그럼 이걸 유니 네트워크는 왜 하겠어요? 그들 입장에선 뭐가 좋으냐면 대량 80억 원어치를 막 사들이니까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이제 막 개미 투자자들이 붙고 이 코인 잘 된다더라 소문이 나고 바로 이때 회사가 딱 팔아버리면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남들도 다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사기 수법을 몰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혹시라도 이거 서로 윈윈 아닌가요? 절대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급등한 사이에 이게 오를 줄 알고 사는 그 개미 투자자들은 뭐예요? 그냥 한 번에 돈 다 잃는 거예요. 앞서 말한 시세 조작 사건이 바로 이거였던 거고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부부는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퓨리에버 코인? 이거 앞으로 엄청 오를 거야. 지금 사둬야 돼. 이 달콤한 말에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경우도 있었어요. 부부가 빠르게 투자금 모았고요. 동시에 블럭딜에 약속한 대로 1차, 2차 계약금으로 30억을 보내게 돼요. 이때까지도 코인은 가격 좋았고요. 그런데 2차 계약금을 보낸 직후 갑자기 이 코인 가격이 급하강하는 거예요. 10,000원을 찍고 있던 코인이 열흘도 안 돼서 5,800원으로 반토막 난 거죠. 그러다 바닥 쳤고요. 다들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퓨리에버 코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거래소에 상장된 것 자체가 30억 뒷돈을 주고 거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탄탄한 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개인 투자자들만 몰랐느냐? 아니요. 유씨 부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씨 부부도 사실 당한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전에 사둔 그 1억 원어치 코인도 다 물려있죠. 손해가 막심합니다. 아니 그러면 유씨 부부는 그렇다 치고 지금 이미 30억 원 보냈다면서 그 30억 원은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거래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유씨 부부가 이 발행 회사인 이 유니 네트워크와 직접 거래한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있던 최 씨가 내가 그 돈 받아서 코인을 대신 사줄게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중간에서 최 씨가 돈을 모두 꿀꺽한 겁니다. 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싶은데 사실 이 여자가 부부 몰래 회사에 찾아갔대요. 그래서 블럭딜을 없던 일로 하자면서 계약을 종료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도 30억을 다 돌려줬는데 플러스 소개비다 하면서 5억까지 얹어서 35억 준 거예요. 이게 모두 최 씨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뭐 작전 세력이 있었다, 다 사기다 이런 게 밝혀지고 나서 이경우가 단체방 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최 씨가 박쥐처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앞장서서 유 씨 부부가 배우 세력입니다 라고 지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요. 최 씨가 짜놓은 판에 모두가 놀아났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모든 걸 알게 된 부부는 유 씨 부부는 최 씨를 고소했지만 안 돼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말았죠. 사실상 법적 처벌도 손해복구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경우가 최 씨를 배신하고 부부에게 찰싹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경우도 사실 그렇게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유 씨 부부는 지금 최 씨한테 앙금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 씨에 대한 정보를 캐내는 조건으로 현금도 챙기고 또 취직 자리도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 돈으로는 자기 손해액을 메꾸기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긴 지금 8천만 원 날렸으니까. 그래서 이경우가 더 큰 한방을 노리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유 씨 부부에게 청부 살인을 먼저 제안하게 된 거죠. 저 모르셨겠지만요. 저 사실 북파 공작원 출신이에요. 최 씨 그 여자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부부가 청부 살인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그에 대한 착수금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요. 동시에 최 씨를 죽이고 그녀의 돈까지 가로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자기가 무술도 뛰어나고 북파 공작원 잠입 활동을 수백 번도 더 해봤다. 납치와 살인은 나한테 그냥 껌이다. 이렇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었고요. 근데 부부가 또 여기에 넘어가요. 착수금 7천만 원을 지불했고요. 최 씨를 죽이고 나서 그녀의 코인을 옮기고 현금화하는 작업까지 모두 계획합니다. 그렇게 이경우의 주도하에 살인 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생각해보니까 최 씨가 죽으면 자기도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청을 주게 돼요. 선택된 건 대학 동기였던 황대한과 그의 부하 직원 연지호였죠. 살인해라. 성공만 하면 내가 각각 3억씩 준다. 이 미끼를 이인조는 덥석 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건은 유상원, 황은희 부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까지 총 5명이 뭉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은 어땠을까요? 이경우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케타민 앰플을 손에 넣습니다. 아시겠지만 케타민은 주로 전신마취에 사용이 되죠. 하지만 이게 치사량이 주입되면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입니다. 이 경우는 5cc 앰플 한 병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았어요. 그리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건넸죠. 사건 당일인 3월 29일 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 씨의 뒤를 밟고 있던 중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입구에 다다르게 되자 이인조가 순식간에 그녀를 덮쳐요. 비명을 지르는 그녀를 뒷좌석에 바로 넣었고요.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죠. 그리고는 케이블 타이로 손과 발을 결박했는데요. 동시에 눈과 입에도 청테이프를 꼼꼼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해온 케타민을 허벅지에 주사해요. 최 씨는 그대로 기절하듯 마취 상태가 됐죠. 서울을 빠져나와서 도주하던 이인조는 중간에서 대기하던 이경우를 만납니다. 이때 지금 피해자인 최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4개를 이경우한테 건네줬어요. 자, 이걸 왜 건네줬냐면 이걸 통해서 이제 코인 현금화 하려고요. 근데 이게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잠금 패턴도 알아야 되고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알아야 하니까요. 자, 그러려면 최 씨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인조는 최 씨를 대전 야산으로 끌고 가요. 당신 우리가 원하는 정보 주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안매장하겠다 라고 엄청난 겁을 주면서 계정 정보를 캐낼 생각이었죠. 그래서 연지호는 90cm 깊이의 구덩이를 팠고요. 황대하는 그녀를 계속 위협하면서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즉각 이걸 이경호에게 전달했어요. 신이 난 이경호는 최 씨 코인을 옮기고 현금화하기 위해서 다시 이때 그 남편 유상원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돈 우리 거다. 몇 번이나 로그인을 시도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아무래도 최 씨가 엉뚱한 정보를 준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이경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다시 최 씨를 협박해서 진짜 계좌 정보를 알아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경우의 행동은 달랐어요. 돌연 더 많은 케타민을 최 씨한테 주사하라고 이인조한테 명령한 겁니다. 추 재판에서 일당이 말하길 그냥 우리는 더 위협을 하려고 주사기를 쓴 건데 예상치 못하게 그녀가 바로 사망해버렸다라고 변명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당시 이경우의 반응은 좀 섬뜩했습니다. 야산에 있던 이인조가 주사를 더 넣고 그녀가 사망해요. 근데 그 연락을 받자마자 그는 그닥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계정 정보를 못 빼내면 모든 코인을 날리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묻어버려. 이 명령에 이인조는 신속히 안매장을 진행합니다. 혹여 그녀가 살아서 기어나올까 싶어 다시 한번 결박한 뒤에 시신을 묻은 거예요. 구덩이 꼼꼼하게 메웠고 또 주변 낙엽을 긁어서 완벽히 위장했습니다. 이렇듯 6개월을 준비한 이들의 살인 계획은 경찰의 빠른 수사 덕분에 사건 발생 35시간 만에 꼬리가 잡혔죠. 어찌 보면 애초부터 코인 사기, 거기에 연루된 그 순간부터 비롯된 끔찍한 비극이 아닐까요?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2023년 10월 5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강도치사를 주장해요. 금품을 노린 납치는 의도적이었지만 살인은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는 단호했는데요. 강도 살인을 인정한 겁니다. 여기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아내가 케타민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줬을 당시에 이 주사기를 이제 2개 이상 사람한테 투여하면 사망할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이걸 들었는데 황대한과 연지호한테는 4개의 주사기를 그냥 다 줘버린 거죠. 그 재판부는 처음부터 치사량을 주입할 목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강도 살인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요? 결론적으로 주범격인 이경우와 황대한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받았고요. 코인 탈취를 돕고 살인을 청부한 남편 유상원은 징역 8년, 아내 황은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죠. 또한 병원에서 케타민 절도해서 남편한테 준 이경우의 아내 허 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껏 범인들은 1심과 항소심까지 총 2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 사죄하진 않았죠. 그저 피해자 최 씨를 비난하는데 급급하면서 끝까지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최 씨를 그저 무결한 피해자라고만은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었고 피눈물을 흘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끝으로 이 사건의 원흉인 퓨리에버 코인은 2023년 5월에 상장 폐지됩니다. 뒷돈 받은 직원과 브로커까지 다 검거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인 사기는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걸까요? 참고로 이 유니네트워크 대표 있잖아요. 또 새로운 코인을 발행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대요. 그런데도 전과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죠. 요즘 시대의 코인 사기, 이건 투자를 실패했다는 개념보다는
개인을 향한 조직 범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련 규제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또 그에 앞서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여러분도 검토하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사람들끼리 아주 자주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너 로또 1등 되면 뭐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로또를 사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참고로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로또가 언제 시작됐냐? 2002년 12월이더라고요. 그때 이후 로또는 대한민국의 최고 규모, 최대 인기의 복권으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여러분, 로또가 당첨된다는 게 반드시 꿈같은 미래를 장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행운 뒤엔 경계해야 할 일들이 겹치기 마련이에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바로 이 로또에 얽힌 한 형제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었어요. 여기요. 여기 지금 큰일 났어요.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요. 얼른 출동해 주세요. 전주 완산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했고 즉시 119 구급대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되죠.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한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얼른 가서 응급처치부터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요. 생존할 가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심각했어요. 특히나 왼쪽 목에 6cm 정도 되는 상처, 9번이나 찔린 상처가 있더라고요. 또 어깨 부위에도 자상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요. 당시 남자가 누워있던, 쓰러져 있던 바닥이 이미 혈흔으로 흥건한 상황입니다. 즉시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그는 과다출혈로 숨지고 맙니다. 사망한 이는 당시 49살의 A씨였습니다. 1년 4개월 전부터 이 전통시장에서 뻥튀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주변인들에 따르면 누구보다 장사에 열정적이었고 또 성실하게 사는 평범한 소상공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A씨가 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 한복판에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게 된 거죠.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범인을 체포합니다. 놀랍게도 그 정체는 피해자 A씨의 친형, 당시 58살의 E씨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그렇게 칼로 찌른 뒤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변을 오가면서 인근 상인에게 담배를 빌려 피우는 모습을 보였죠. 무척 태연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내가 동생 죽인 거 맞아요. 잡아가! 라면서 막 순순히 자백을 했고요. 자, A씨가 살해됐을 당시가 오후 4시쯤이에요. 그 시장에 한창 인파가 붐비던 때죠. 그만큼 목격자가 많았는데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그 누구도 이 돌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E씨 형제가 가게 앞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날도 형 E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막 죽일 거라고 버럭버럭 소리를 쳤지만 다들 아이고 저 집 또 저러네 또 저러네 그냥 겁만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체포된 형 E씨는 전주 완산경찰서로 연행이 됐고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차분히 답변하면서 살인 혐의 인정해요. 범행 당시 돈 문제로 동생과 극심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설명이었죠.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술을 마시고 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얘가 나한테 너무 서운한 말을 했어요? 욕설도 하니까 내가 홧김에 그냥 이렇게 형 E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있던 상인들의 목격담이 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형 이 씨가 애초에 동생의 가게에 찾아올 때부터 칼 2자루를 손에 쥔 채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형이 그 칼 1자루를 동생 앞에 탁 던지면서 야, 차라리 너 이걸로 나부터 죽여!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이 처음부터 동생 A씨를 죽일 작정으로 범행 도구를 챙겨왔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계획살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씨는 그냥 협박용으로 겁을 주려고 칼을 챙겨왔을 뿐 진짜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 사이에 도대체 어떤 금전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추가 조사에서 드러난 사연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한두 번의 다툼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요, 오랜 세월에 걸친 갈등의 씨앗이 결국 살인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 형제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와, 세상에 이런 형제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깊은 우애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12년 전인 2007년이었죠. 이때 형 이 씨에게 인생 역전의 대기회가 찾아옵니다. 우연히 구입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 당첨금이 무려 얼마인 줄 아세요? 17억 원.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거액이죠. 결국 그는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 3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짐 싸서 몰래 이사 가고 주변 연락 다 끊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당첨된 거 알려지면 막 여기저기서 돈 빌려달라고 득달같이 달려드니까요. 하지만 이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지급한 효심에 또 형제애까지 특별했는데요. 그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이 기쁜 사실을 알려줬고 또 당첨금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자, 누나 1억, 남동생 1억, 굉장히 후하게 인심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아버지한테도 몇천만 원을 건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씨가 각별하게 챙긴 식구가 다름 아닌 피해자 A 씨였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9살 터울 나는 막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니까 더 끔찍하게 아낀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 A 씨한테는 특별히 집을 사주게 됐죠. 자기는 비록 전세를 살지언정 형편이 어려운 막내에게 좀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씨가 형제와 친인척들에게 나눠준 돈만 해도 거의 5억 원에 달했는데요. 자, 이제 남은 돈은 한 7억 정도입니다. 이 씨가 이 중에 일부를 투자해서 전북 정읍에다가 정육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전에 단 한 번도 정육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단기간에 열심히 배워서 결국 자신만의 식당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식당이 꽤 잘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 씨에게 있는 행운이 여기까지였나 봐요. 일단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옵니다. 근데 또 이 씨가 평소에 귀가 얇고 사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찾아와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 내가 빚 때문에 애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금 우리 애들 밥도 먹지 못한다. 이런 사연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선뜻 돈을 빌려주게 된 거죠. 그 돈을 가져간 지인들이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도 주면서 돈을 갚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새 송금이 끊기고 이 씨의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이 씨가 정말 머지않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쯤 엎친 데 덮쳤다고 전북 지역에 홍수가 터져요.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말았죠. 이 씨가 정말 심각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가게 외에도 부업으로 미장일도 하고 소일거리 맡아서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지만 좀처럼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 씨가 문득 동생에게 베푼 자신의 선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혹시 동생아, 내가 사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볼 수 있겠냐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동생이 이를
다행히 허락을 했고요. 그렇게 4,600만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이 씨의 행동이 다소 상식 바뀌었어요. 이 돈으로 뭐 생활비 또는 사업 자금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친구한테 또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또 잠적해 동시에 정육식당은 완전히 이제 경영을 못할 정도예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월 25만 원씩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마저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허락해준 막내 동생은 물론 형이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형이 이자 25만 원조차 제대로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폭발하게 되죠. 마침 그 시점에 자기도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시장 골목에 뻥튀기 가게를 차리긴 했지만 이것도 팔이 날리고 하루하루 간신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집이 담보로 잡혔어. 형이 제대로 이자 내지 않으면 이것마저 뺏길 수 있는 너무도 이제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돈 갚아라 뭐하라 막 오고 갔겠죠. 그 과정 속에서 형제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다 사건 당일이던 2019년 10월 11일 이날 오전에도 형제는 전화로 크게 다퉜습니다. 막내 A씨가 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형! 이자 언제 줄 거야?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다 날라간다고. 근데 형은 난 지금 돈이 없다. 라는 해명뿐이었어요. 그러자 격분한 A씨가 형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양아치인 거야. 네가 무슨 형이야? 이렇게 전화를 끊게 돼요. 자, 동생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욕설을 듣게 된 E씨가 그때 이후로 술을 퍼마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정육식당에서 고기 손질할 때 사용하던 길이 30cm짜리 칼 2자루를 챙겨요. 급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죠. 음주운전인 상태입니다. 먼저 자기 집 완산구의 한 아파트로 향했고요. 주차장에 먼저 차를 대놓고 택시로 갈아타요. 그리고 목적지, 동생이 운영하던 가게, 그 전통시장으로 향하게 되죠. 오후 4시입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그가 칼 2자루를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는 다짜고짜 동생 가게로 들어가서 야,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인데 양아치가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러면서 이제 칼 던지고 네가 이 칼로 나 먼저 죽여봐. 거의 이성 잃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동생 A씨가 어디 해보라는 듯 옷을 이렇게 올리면서 배를 까 보이면서 형을 향해서 형 그래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형을 자극하는 말을 내뱉은 거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양아치 같은 놈이 어차피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칼은 뭐하러 가져와. 이 빈정거림에 끝까지 분노한 이 씨가 결국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 쥐고 있던 칼로 동생을 찌르게 되죠.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막내 동생을요, 살해한 거예요.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고 칼부림까지 고작 5분 만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 피해자 A씨의 아내와 자녀까지 가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 간의 살육, 칼부림을 다 눈앞에서 지켜본 거예요. 특히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그 자녀는 극심한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과 치료를 한동안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아무런 소용없는 말이겠지만 애초에 그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형제 간의 살육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내가 피 흘려서 번 돈은 그만큼 관리할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지만 갑자기 행운으로 뚝 떨어진 과한 돈은 나 자신도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크기를 떠나서 하루 12시간 열심히 일해서 번 돈하고 갑자기 떡 떨어진 돈은 이건 분명히 나 자신도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이 씨가 세금 제하고 받은 그 12억의 돈 엄청난 황금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는 형제와의 우애도 또 오랜 친구와의 우정까지 모두 잃고 말았으니까요. 실제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로또에 당첨된 후에 파국을 맞이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발생한 지 딱 2달 뒤인 같은 해 12월 창원시였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된 남편을 아내가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 동기가 뭐였는지 들어보니까 남편이 큰 돈을 만진 후부터 너무도 돈에 집착하면서 자기한테 폭언을 하고 또 장모를 하대했다는 게 이유였죠. 아내가 깊은 앙심을 품게 된 건데 그러다가 또 남편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땅을 샀고 이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질렀대요. 갑작스럽게 거머쥔 거액의 돈 문제로 틀어진 사이, 갈등과 다툼, 마지막 살인에 이르기까지 두 사건이 참 닮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씨는 결국 구속돼서 검찰에 넘겨졌고요. 재판을 받습니다. 1심 재판에서의 쟁점은 동생에 대한 살인이 계획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있었어요.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분노로 인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이유로 계획 살인을 인정하게 돼요. 우선 칼을 챙겨왔다는 게 명백하고요. 또 평소에도 화가 날 때면 자기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한테 막내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다 드러난 거죠. 게다가 칼로 찌른 직후 동생을 구조하려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저 자식 죽이려 온 거야 라고 막 소리 지른 정황이 모든 걸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1심에서 살인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5년,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됩니다. 그는 곧장 항소했죠. 얼마 후 2심이 열렸는데 반전이 생겼어요. 이 씨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찾아와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정황이 인정된 거예요. 더불어서 유가족도 다 가족이잖아요.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씨를 용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씨는 더 형을 줄일 수 있었다고 믿었는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게 되는데 결국 원심이 확정됐고 이 씨에겐 최종 9년이 선고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로또를 사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운에 대한 기대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그 운이 나한테, 여러분한테 찾아왔을 때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남들처럼 파국에 치닫게 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이 로또 당첨의 꿈을 꾸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